안녕하십니까. 노다니엘입니다. 더 나인 리포트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더 나인 리포트는 9일, 19일, 29일에 업로드 된다는 의미에서 나인 리포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서브스크립션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오늘은 테마 두 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일본 현재 기시다 정권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년도 일본 경제 예측을 일본의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주요 정치 일정은 2월 26일 자민당 대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자유민주당, 자민당이 공명당하고 연립정권으로 현재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 자민당의 올해 어쩌면은 1955년도에 형성된 주로 파벌을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그 자민당의 구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3월 하순에는 이제 2024년도 예산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가 회계년도이지요. 그래서 이제 3월 하순에 예산이 성립이 될 거고, 7월 7일에는 동경도지사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한국의 수도권 그 이상으로 어쩌면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동경도의 지사가 바뀌는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현재 자민당의 총재, 자민당의 총재가 그 다수당의 총재가 수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는 자민당의 총재 임기 만료는 일본의 정권의 집권당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10월 4일에 만약에 기시다가 승리하게 된다면은 3월 30일에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가 두 번째 내각을 구성해서 정권을 이어가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럼 기시다 노부 어떻게 될 것인가? 별도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우선 일본의 수상, 즉 자민당의 총재죠. 총재는 대개 여러 파벌 중에서 담합 내지는 어떤 여론을 반영해서 총재가 선출되고 총재가 자동직으로 이제 수상이 되는 것인데, 기시다 파벌은 현재 자민당 내에 한 4번째, 5번째 정도로 의원을 가지고 있는 소수 파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시다가 안정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파벌끼리 연립을 구성하는데, 이것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생각입니다만, 가장 큰 파벌인 아베 파벌이 이제 해체되고, 곧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파벌 정치가 최근에 여러 가지 불상사, 그 다음에 자민당의 원로 정치의 문화가 해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파벌 정치가 조금 이제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기시다가 어떻게 보면 자민당의 본질이나 외형이 크게 바뀌는 그런 전환점에서 수상직을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현재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시나리오는 기시다가 역시 8월 말에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시각이 가장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3월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한 후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여름에 내내 자민당 파벌 내에 어떤 그런 갈등, 경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수상을, 총재를 선출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그 소수 파벌의 기시다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파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파벌, 아베 파벌, 강력한 파벌이 지금 해체가 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기시다가 이어서 수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만약에 기시다가 스스로 출마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9월 3일까지 재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수상한테 자리를 넘기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일단은 일본의 정치 평론가들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으로서는 기시다가 재선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그 노동계 임금 조정이 있는데, 일본은 그 춘투라는 게 있습니다. 봄, 춘, 사월, 투. 봄에 전국구 노동조합들이 대규모 이제 그 스트라이크 내지 그 움직임을 보여서 그걸 받아들여서 재계와 노동 임금 협상이 되는 건데, 우리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그 일본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보면 저기 좀 약하고, 그렇게 아주 강렬한 그런 자본가 계급하고 투쟁을 벌이지 않는 막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뭐 대개는 이제 임금 조정으로 이제 몇 프로 인상할 것인가로 이제 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6월에 소득세 이제 감면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런 두 개의 큰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현재 굉장히 뭐 거의 뭐 30%대 정도에 있는 기시다의 인기가 좀 상승해서 9월 달에 총재 재선에 도전해서 승리한다면은 다시 이제 수상으로 재임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수상이 가지는 강력한 권한이 중의원을 해산해서 다시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볼 때는 참 굉장히 그런 전국구 그 의원들을 수상이 그 해산을 해서 다시 뽑는다 하는 것이 우리 정치 문화에서는 좀 생소하게 들릴 텐데, 일본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이게 수상의 막강한 제1당 총재의 막강한 권한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시다가 지지율이 상승하다고 한다면, 승산이 있다 생각되면은 중요한 해산해서 다시 선거를 치러서 다시 그 안에서 다시 그 뭐 일당이나 혹은 연립으로 해서 다시 총재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치밀한 정치 계산을 해야 되고 승산도 있는 반면에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확률이 낮다라는 거고, 그다음에는 아주 이거는 좀 지금으로서 생각하기 힘든데, 지금 일본말로 자공연립이거든요.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연립. 아시겠지만 공명당은 그 창가학회라는 종교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소수당입니다만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자민당이 일당으로 다수를 꾸리지 못한 지 벌써 오래됐는데, 근래 뭐 한 10년 이상 항상 자공연립,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해 왔었는데, 이것이 아마 깨져버릴 것이다. 그 얘기는 자민당하고 공명당 합해도 제1당이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공연립이 해체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거 오늘은 일본의 대표적인 28개 대기업이죠.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재벌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인 용어로 이미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계열이라고 해서 일본말로 케이레츠라고 하는데, 우리 귀에 익은 미쯔비시다, 미쓰이다, 스미도 다 이런 것이 계열레츠죠. 그래서 주요 그 계열레츠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 28개 회사에
CEO들이 그 요미우리 신문의 앙케이트에 응답해서 이제 그거를 취합한 것이 이제 이 자료입니다만은 우선 그 업종으로는 그 5대 업종, 금융업, 무역 서비스업, 그다음에 식품, 음료, 소매, 그다음에 제조업, 4개 업종입니다. 그래서 7, 4, 28, 28명의 이제 의견입니다만은 업종별로 하면은 뭐 간단히 보면은 여기 실질 GDP 성장률, 그다음에 니케이, 이제 일본의 주가 저기 종목 지수죠. 그다음에 달러당 엔 환율, CPI,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네 항목을 조사하는 거 보면은 최저 레인지 실질 GDP 성장률은 0.0에서 2.5. 이 0.0이라는 숫자는 식품, 음료, 소매 업종에서 나온 거고요. 2.5라는 최고치는 역시 또 소매, 음료, 그 도매죠. 그래서 여기는 역시 일반 소비자, 일반 시민들하고 직접 컨택이 되는 그런 그 업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니케이 평균도 이 종목, 식품, 음료, 소매 업종에 있는 CEO들이 의견이 가장 폭이 넓어서 31,000에서 45,000까지 레인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는 기본적으로 120 내지 160. 그래서 120엔이면은 상당히 소위 말하는 엔이 강한 거고 160 가게 되면은 이제 엔이 약해지는 이제 그런 거고요. CPI는 1.5에서 3.0 레인지인데 가장 CPI를 높게 잡고 설명한 그 대응한 것이 무역업, 그다음에 서비스업에서 2.0 내지 3.0이 나왔고 그 반면에 이제 금융업은 굉장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융업계를 좀 보면 이건 저기 나중에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각 그 업종별로 기록을 이제 숫자를 아실 것 같은데 우선 회사 이름 미즈호 증권을 중심으로 한 미즈호 홀딩 있고 그다음에 미쯔이 스미토모 이거는 삼성그룹의 미쯔이 그룹하고 스미토모가 합쳐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합쳐서 미쯔이 스미토모 금융그룹, 그다음에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 이것도 뭐 4개 은행이 합쳐져서 물론 꽤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합쳐서 지금 하나의 그룹이고 다이와 증권그룹, 그다음에 노무라 증권그룹, 그다음에 도쿄 머천마리는 도쿄 해상화재보험그룹, 니폰 라이프 일본 생명보험그룹에서 이제 제시한 요 7개 그룹입니다. 전체로 보게 되면은 뭐 1.0, 0.5에서 1.5 라는 이제 그런 확률이고 니케이 지수가 3만에서 4만 크게 이렇게 뭐 큰 차이가 있지 않고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이 미쓰비시 UFJ가 달러 환율을 달러당 160엔으로 상당히 약한 엔을 예측하는 그런 숫자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120에서 160 레인지라는 거. 그다음에 CPI가 1.5에서 2.5로 전반적으로 2.5로 예상하는 그런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서비스업을 보게 되면은 이쪽은 아까 금융업보다 실질 GDP 성장률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 어둡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면 이제 이토추 상사죠. 이토추 상사가 성장률 1.0에서 1.5. 미쯔비시 트레이딩 상사죠. 미쯔비시 상사, 무역회사, 같은 1.0, 1.5. 또 미쯔 부동산, 도 1.0, 1.5. 그 다음에 아나, 전일보 항공 운수회사 그룹, 같은 수치. 다 똑같이 아주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다음에 JR 리스트, JR, 재팬 레일, 동일본 JR이죠. 철도회사. 그 다음에 세이브 홀딩스, 세이브 그룹이는 그 다음에 NTT 전화회사가 무역 서비스업에서 다 실제 성장률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1.0에서 1.5로 나타났다는 거. 그 다음에 니케이 평균 지수 예측도 거의 비슷합니다.
미쓰비시 상사가 최저치를 조금 높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일본 항공이 4만으로 봐서 니케이 평균이 3만에서 4만 레인지고, 달러당 환율은 아까보다는 훨씬 그 회사 그룹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데, 이터치가 130에서 145, 미쓰비시 상사가 125에서 155, 미쓰비 부동산이 125에서 145, 그 다음에 그 일반 여객을 많이 상대로 하는 그 전일본 항공에서 상당히 그 폭이 넓게 니케이 평균에 의해서 3만에서 4만까지 받고요. JR 동일본이 3만 7천에서 3만 4천, 세이브 그룹이 3만 2천에서 3만 8천, NTT는 이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러당 환율도 아까보다는 엔이 더 약한 걸로, 역시 무역회사들하고 일반 그 운수같이 이렇게 그 환율의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 조금 더 엔이 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일본 항공이 120을 최저치로 보고, 또 최고치도 최고치는 이제 미쓰비시 상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레인지가 120에서 155였습니다. 그리고 CPI에 관해서도 상당히 좀 그 다양해서, 우선 미쓰비시 상사가 3.0% 소비자 물가지수, 그 나머지는 이제 2.0에서 2.5로 본 그런 이제 앙케이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음료, 소매를 보게 되면은 아지노모토는 조미료 회사죠. 아지노모토 조미료 회사. 여기서 실질 GDP 성장률 2.0에서 2.5가 예외적이고, 나머지 일상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그 업종에서는 굉장히 올해 그 일본 경제 예상치가 조금 뭐 어둡다고 할까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린은 이제 유명한 기린 맥주, 그죠? 기린 맥주 홀딩 1.0에서 1.5, 산토리니 위스키, 뭐 물론 음료, 주조 회사입니다. 1.0에서 1.5. 그다음에 메이지는 메이지 그 과자, 뭐 사탕에서 뭐 옛날에 시작했습니다만, 일단은 그 소비자 이런 제과 업종이죠. 그 기본은 1.0에서 1.5. 그 다음에 세븐하나, 이제 우리 잘 알려진 세븐일레븐 그룹에서 1.0에서 1.5. 다카시마야하고 아래에 미츠코시 이세땅은 다 일본을 대표하는 백화점입니다. 다카시마야 백화점하고, 거기는 성장률을 굉장히 암울하게 봐서 GDP 성장률 0%에서 0.5,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미츠코시 이세땅, 미츠코시 백화점. 원래 미츠코시하고 이세땅은 별도인데 이것도 이제 병합된 거죠. 여기도 굉장히 낮게 봐서 0.5에서 1.0%로 봤고요. 니케이 평균은 이제 이런 금융업의 변동이랑 크게 직접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고, 다만 메이지 제과 그룹에서 조금 높게 32,000에서 45,000이라는 그런 이제 좀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했고요. 또 달러당 환율은 여기 좀 엔이 약한 걸로, 일본 말로 엔이 야스라고 합니다만은, 가 기조해서 130에서 주로 150, 145대로 봤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낮게 그 엔이 좀 강할 거라고 본 것이 기린 홀딩스에서 달러당 환율 120엔에서 150엔으로 보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2.0에서 2.5로 상당히 수렴된, 크게 폭이 작아서 2.0을 제시한 데가 기린 백화점, 다카시마야 백화점, 미츠코시 이세땅 백화점이었고, 나머지 식품, 음료 쪽은 2.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이제 보게 되면은, 제조업도 굉장히 당연히 그 제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캐논 카메라 위주죠. 캐논 카메라가 성장률 2.5에서 2.0, 그 다음에 파나소닉
1.0에서 2.5. 마츠시다가 파나소닉이죠. 예. 그 다음에 히다치. 이제 이 중공업에서 이제 대표적인 히다치하고 그 밑에 비된 미쯔비시 중공업이 히다치가 아주 좀 소극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제해서 0.5에서 1.0이라고 낮게 봤고요. 나머지 이제 미쯔비시 중공업, 니폰 스틸, 일본 제철이죠. 그 다음에 가오는 이제 화장품 회사입니다. 가오가 1.0에서 1.5. 그리고 미쯔비시 화학도 역시 중화학, 히다치, 미쯔비시 이런 데가 이렇게 중화학 그룹이 낮게 봐서 0.5에서 1.0으로 봤다. 상당히 이거는 좀 어두운 전망이지요. 그다음에 니케이 평균도 거의 수렴해서 가장 낮은 것이 파나소닉이 제시한 3만, 그 다음에 의외로 37,0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는 이제 니폰 스틸이 일본 제철이죠. 수치한 제시고, 달러당 환율은 이 캐논 카메라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에서는 엔이 굉장히 약해서 달러당 140에서 160엔을 제시한 것이 조금 눈에 띕니다. 나머지는 대개 13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그런 전망으로 볼 수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개 여기 2.0, 2.5 상당히 수렴돼서 기본적으로 2%대를 본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29일 날 새로운 주제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